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분비 생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성과 뇌하수체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요 내분비샘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왼쪽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엔 있지만 왼쪽엔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들만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생식 호르몬은 생식기 계통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먼저 뇌하수체와 솔방울샘은 뇌에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뇌하수체는 이 시상하부라는 곳 바로 아래에 붙어 있고 약간 포함 관계로도 됩니다. 그런데 뇌하수체에서 많은 호르몬이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 시상하부에서도 일부 생산하기도 하고 조절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고요. 예, 솔방울샘 같은 경우는 송과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시상 상부에 있습니다. 이건 시상 상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갑상샘과 부갑상샘 호르몬은요. 여기 목 부위에 있습니다. 목에 갑상샘이라는 게 있고요. 이 부갑상샘은 두 쌍이 총 4개가 이 뒤쪽에 이 갑상샘 뒷면에서 봤을 때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신 같은 경우는요. 여기 신장이 있으면요. 콩팥 있죠. 그 위에 이렇게 고깔모자처럼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쌍의 부신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관의 일종인 이자, 이자인데요.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는 이제 위 뒤쪽, 그 다음에 간 아래쪽, 뭐 이런 쪽에 있고요.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기관임과 동시에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는 것이 이 이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내분비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략 살펴봤습니다. 자, 호르몬을요, 화학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단백질, 폴리펩티드. 폴리펩티드도 결국은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아민 호르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민 호르몬도요, 일종의 아미노산의 일종이므로 어떻게 보면 단백질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크기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단백질, 폴리펩티드 호르몬 보겠습니다. 큰 크기의 단백질이라고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부갑상생 호르몬 예시가 나왔는데 굉장히 사슬이 길죠. 그래서 어떤 크기가, 무게가 큰 그런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하수체랄지 이자, 부갑상생 호르몬 거의 모든 굉장히 많은 한 7, 80%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대부분이 단백질, 폴리펩티드 호르몬에 속합니다. 다음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요. 여기 보면 코티솔 예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콜레스테롤 유도체입니다. 결국은 이 콜레스테롤은 기름기,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질, 지질입니다. 지질. 그래서 이 단백질, 아미노산 계열과는 완전 다르죠. 이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성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겉질 호르몬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코티솔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콜레스테롤의 어떤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요. 이름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성호르몬에 에스트로겐, 그죠? 스트로 이게 들어가죠.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 그러니까 이 스테론, 스테로이드 이런 명칭이 계속 이름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신 겉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도스테론이란 게 있거든요. 알도스테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코티솔도요.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민 호르몬인데요. 여기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예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일단 티로신 유도체입니다. 티로신이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에 어떤 무언가가 붙어서 변형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갑상샘 호르몬 또는 부신 속질 호르몬이 그 예시가 됩니다. 특히 이 노르에피네프린 이것이 이 부신 속질 호르몬의 일종이고요. 실제로 또 갑상샘 호르몬을 티록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역시 여기에서 유도됐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요, 화학적으로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르몬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르몬의 작용 기전은요,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예, 특히 여기서 지용성 호르몬은요, 여기 나와 있지만 이 갑상샘 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 예, 특히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지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기름에 녹는, 또 반대로는 물에 녹지 않는, 예,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수용성 호르몬이라고 나왔죠. 예, 이 예시는 뭐 글루카곤, 젖분비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단백질 호르몬들이 수용성 호르몬이 많습니다. 예, 대부분이 단백질은 예, 수용성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지용성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용성은 말 그대로 기름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지질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 겉은 수용성이긴 한데 안쪽은 튼튼한 지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질은 통과를 하고요. 예, 수용성 이런 것들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용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통과를 하네요. 예, 통과를 합니다. 이게 세포막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핵 안까지 들어가요. 예, 핵 안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핵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핵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이것과 결합을 한 다음에 DNA를 직접 건듭니다. 그러면 이 DNA는요 어때요? RNA를 생성하게 돼 있고요. 이 빠져나온 RNA가 결국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결국 이 지용성 호르몬이 타겟 기관, 타겟 세포로 직접 와서 DNA를 건들고 결국은 최종 단백질,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런 최종의 목표를 이루게 되죠. 결국은 이것은 직접 통과한다. 이것이 가장 또 큰 특징이 되겠어요. 자, 그에 반해서 수용성 호르몬은요, 지용성 호르몬처럼 이걸 직접 통과하지 못해요. 투과하지 못해요. 예, 이건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 지질의 이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못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예,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세포막에 이 수용체에 이 수용성 호르몬이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막에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안쪽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결국 이 내부에 세포막 내부에 이런 단백질들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예,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성화시키고. 자, 그러면 우리 ATP라는 게 있죠. ATP가 원래는 이제 에너지, 뭐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그런 건데 또 여기에서는 여기 이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자라는 이런 활성 효소에 의해서 사이클릭 AMP, 즉 CAMP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내부에 있는 물질을 활성화시켜요. 그럼 이 최종 이 단백질 카이네이즈라는 이 물질이 이 세포 반응, 즉 결국 여기처럼 단백질을 생산해낸달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용성 호르몬도요, 결국은 이 세포가 어떤 반응을 한달지 어떤 물질을 생산해낸달지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다만 수용성 호르몬은 직접 통과가 어려우니 이 내부의 물질을 변화시키는 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작용을 한다. 예,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호르몬 분비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음성 되먹임이라는 게 있고요. 예, 반대로 양성 되먹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되먹임이란 말은요, 이제 피드백이 됩니다. 이제 피드백을 우리말로 되먹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네거티브냐, 그 다음에 파지티브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자,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피딩한다. 예, 그게 되먹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결과물이 이 원인에 음성으로, 즉 네거티브로 영향을 줄 거냐, 양성으로, 즉 파지티브로 영향을 줄 거냐. 예, 요 차이인데요. 자, 보시면 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물.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호르몬이 되겠죠. 이 호르몬, 이 결과물이 처음에 이 영향을 줬던, 이를 분비하게 했던 그 원인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음성 되먹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내가 이제 충분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비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이렇게 음성으로 억제하는 것. 이것이 음성 되먹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부분, 우리 몸의 대부분의 호르몬뿐만 아니라 어떤 생리적 기전들은 이런 음성 되먹임,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야만 어떤 결과물이 원인을 억제함으로써 조절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또 반대로 결과물이 적어지면 이것이 반대로 위에서 또 많아지고 뭐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소위 항상성,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 반대로 양성 되먹임도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다시 원인에 또 자극해요. 막 또 자극합니다. 그럼 또 나오겠죠. 이 결과물이 또 자극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음성 되먹임이고요. 이 파지티브 피드백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작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젖을 분비한다거나 자궁을 수축시켜서 아기가 태어나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호르몬 분비 조절은요, 크게 이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뇌하수체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뇌하수체에는요, 이제 아벽, 그 다음에 중간엽, 뒤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뇌하수체 중간엽 같은 경우는 존재하긴 하지만 이것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벽에 포함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간 부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중간엽으로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아벽에서 뭐 중간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벽으로요. 자, 먼저 뇌하수체 아벽 한번 보겠습니다. 아벽 같은 경우는요. 샘뇌하수체라고도 불러요. 예, 아데노 하이포피시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요. 총 일단 기본적으로 6개, 이 중간엽의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까지 합치면 6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7개가 되겠지만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자, 여기서 이 6가지는요. 특히 종말 호르몬과 자극 호르몬으로 나뉘어요. 예, 종말 호르몬은 두 종인데요. 성장 호르몬과 젖분비 호르몬. 자, 여기서 종말 호르몬이 뭐냐? 최종적으로 얘가 자기 스스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즉, 뼈나 근육으로 가서 성장을 시키는 그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 가서 젖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자기가 책임지고 그 일을 끝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자극 호르몬 4종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극만 합니다. 말 그대로. 갑상샘 자극,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그 다음에 난포 자극, 황체 형성. 자, 이쪽 난포 자극과 황체 형성 호르몬은요, 결국은 어떤 생식기, 그 다음에 생식 세포를 자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극 호르몬들은요, 결국은 그쪽을 자극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최종 결과가 아니죠. 이 최종 결과는 이 갑상샘이나 부신겉질이나 이런 곳에서 호르몬들이 나온 이후에 그것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조절 호르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이 중간엽 것은요, 말 그대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따지면 자극 호르몬이죠. 자, 그러면 멜라닌 세포가 뭐냐? 자, 우리가 머리가 까맣고요. 햇빛을 많이 보면 얼굴이 타죠. 그런 까만 색소가 멜라닌 색소예요. 자, 그런데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 세포, 그것이 우리 피부에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 세포를 자극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멜라닌 색소가 많이 나와서 뭐 색소가 침착된달지 뭐 이런 결과를 일으키는 자극 호르몬입니다. 다만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은 내용에서 따로 다루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고요. 이 아벽과 뒤엽은 따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뇌하수체 뒤엽 호르몬은요, 신경뇌하수체라고도 해요. 자, 이게 왜 샘뇌하수체냐, 왜 신경뇌하수체냐, 이것은 조금 이따 분비 기전에서 그 차이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뇌하수체 뒤엽 호르몬에는 옥시토신과 항인효 호르몬, 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항인효 호르몬, 옥시토신이 뒤엽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성장 호르몬,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형성 호르몬을 합쳐서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젖분비 호르몬. 여기까지가 아벽 호르몬이고요. 이 뇌하체 중간엽도 이 아벽에 넣을 수도 있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지금 여기에서는 아벽에 같이 넣어놨는데요.
중간 여부로 구분할 수도 있다. 요 정도 보시면 전체적인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뇌하수체 압엽 호르몬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호르몬들이 어디서 생산되냐? 예, 뇌하수체 압엽 호르몬은요, 뇌하수체 압엽에서 생산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뒤엽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뇌하수체 압엽, 즉 여기에서 직접 뇌하수체 호르몬들이 각각 생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조절이 되냐? 예, 일단은 신경 자극이 옵니다. 여기 보시면 신경계에서 어떤 이 필요로 할 때 자극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분비 호르몬과 억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생산이 돼요. 예, 지금 요 아까 앞에서 이 뇌하수체 압엽 호르몬 중에 자극 호르몬들이 많았잖아요. 즉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많았는데 그 조절 호르몬, 그 자극 호르몬을 또 분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이런 그것의 상위적인 조절 호르몬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계, 최소 두 단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시상하부에서 활골핵입니다. 제가 또 오탑니다. 활골핵. 활골핵에서 시상하부의 활골핵이라는 곳에서 생산이 됩니다. 즉 시상하부에서 조절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뇌하수체 압엽으로 와서 이 뇌하수체 압엽에서 각각의 세포를 자극하는 거죠. 아까 말한 6+1 그것들이 이것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압엽에서 되고요. 그것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상하부에서 이 분비 또는 억제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이렇게 또 혈액을 타고 옵니다. 어차피 이것도 호르몬이라고 했으니까 혈액을 타고 쪼르륵 옵니다. 그럼 여기를 자극을 하는 거죠. 툭툭툭 자극을 하면 여기서 비로소 이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몸에 여러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종말 호르몬 두 종은 말 그대로 종말, 자기 목적지로 바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자극 호르몬 4개, 멜라닌까지 합치면 이 5개가 각각의 또 자기에 해당하는 갑상샘, 멜라닌 세포, 부신거질, 생식샘 이런 데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도록 또 조절하러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뇌하수체 압엽 호르몬은요, 압엽에서 직접 생산되고 시상하부에 있는 분비 호르몬이 또 조절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뇌하수체 압엽 호르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하나를 뺀 나머지 6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약어로 GH라고 합니다. 자, 단백질을 형성하고요. 세포를 증식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히 세포는 근육세포, 뼈세포 이런 것들을 당연히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장, 우리 몸집, 그 다음에 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세포의 증식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있죠? 빨간색은 과다증입니다. 너무 많이 나왔을 때의 어떤 현상,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파란색은 너무 적게 나왔을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저하증이 되겠죠. 자, 먼저 너무 많이 나왔다. 너무 큽니다. 거인증이라고 하죠. 자이언티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정말 키가 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이 막 키가 천장에 머리가 닿을 것 같아요. 엄청 너무 크죠. 이 옆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거인증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장판이 열렸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크겠죠. 자, 그런데 이미 성인이 됐어요. 이미 성장판이 다 닫혔어요. 이 경우에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키가 크진 않겠죠. 그때는요, 이 말단 비대증이라는 게 와요. 아크로메갈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말단이 뭐냐? 끝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말, 끝 단자예요. 그러니까 끝이 어딥니까? 뭐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그 다음 여기 튀어나온 데 있어요. 뭐 귀, 코, 그 다음에 뭐 이마 이런 것들이 커진대요. 그러니까 뼈 끝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이 그림처럼 약간 부자연스러운 이런 특징적인 외형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 거인증인 사람이 말단비대증도 보통 이렇게 같이 오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소증은 뭘까요? 왜소증, 왜소하다. 이게 난쟁이증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비교 대상이 없긴 하지만 이제 키가 굉장히 작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키가 성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니 성장이 안 됐겠죠. 외소증, 난쟁이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젖분비 호르몬 또는 유주분비 호르몬이라고도 불렀는데요. 프롤락틴이라고도 해요. 이 그대로 읽어서 프롤락틴. 그래서 뭐 약어로 PRL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이름 그대로 유즙을 분비합니다. 생성시키고 분비하는데요. 유선을 자극함으로써 이 유즙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고요. 실제 또 필요할 때 분비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젖분비 호르몬은 보통 언제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쯤이 되면 그 아이가 먹을 젖이 필요하겠죠. 유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쯤 많이 생성이 되고 그때 또 유선도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요, 유즙이 당연히 나오겠죠, 많이. 근데요, 임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게 과잉증이 되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 이제 또 무월경이 나옵니다. 이제 사실 이 젖이라는 것이 결국은 임신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즙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마치 임신한 것처럼 착각하는 몸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경이 끊기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이게 너무 적게 나오면 어때요? 오히려 임신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도 젖이 안 나온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유즙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고 해서 TSH라는 약어를 씁니다. 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시상압으로부터 나오는 TRH에 의해서 이 뇌하수체 압엽에 있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다시 갑상샘으로 가서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를 자극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는 결국 이 갑상샘 호르몬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랑 같은 얘기가 되겠죠. 사실상 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과잉증, 과소증 같은 경우는 갑상샘 호르몬을 다룰 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뇌하수체 압엽 호르몬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방금 봤던 갑상샘 자극 호르몬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아드레노 콜티코트로픽 호르몬. 여기서 이제 트로픽도 사실은 자극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어를 따서 ACTH라고 약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역시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즉 시상 하부에서 활골액으로부터 또 나오겠죠. 그렇게 조절이 되고요. 이건 역시 이제 부신의 부신거질 호르몬, 여기 이제 알도스테론이랄지 코티솔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자극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걸 자극해주고 조절해주는 그런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극 호르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Follicle Stimulating 호르몬에서 FSH라고 부르고요. 말 그대로 난포를 자극해서 난포를 성숙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남성에서는 정자 생성을 합니다. 자, 난포 자극 호르몬 누가 봐도 여자 호르몬 같아요. 여성 호르몬 같은데 사실은 남성에게도 뇌하수체가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서도 당연히 분비가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처음에 발견될 때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인 거고요. 자, 어쨌든 난포를 성숙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난자를 발달시키고 성숙시킨다는 말과 같아요. 결국은 난포가 난자를 감싸고 난자를 성숙시키니까요. 그래서 이 여성에서는 난자, 즉 여성 생식세포를 성숙시키는 거고요. 남성에서는 정자, 즉 남성 생식세포를 생성시키고 자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성에서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성조숙증이 옵니다. 특히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이 이 난포를 성숙시키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과다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이제 여자 아이가 이제 성성숙이 되면서 이제 여성이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빨리 오게 됩니다. 즉 신체적으로 여성이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초경도 빨라지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 성조숙이 빨리 되면 성장이 멈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안 자라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성에서 난포자극 호르몬,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이것이 너무 적게 되면 생식세포가 잘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황치형성 호르몬, 류테이나이징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약어로 LH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남성에서는 특히 사이질 세포 자극 호르몬이라고도 불러요. Interstitial Cell Stimulating Hormone, 그래서 ICSH라고도 부르고요. 실제 남성에서 사이질 세포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체형성 호르몬은 또 여성에서는 황체라는 것을 자극해서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거든요. 즉 남성이나 여성이나 둘 다 각각의 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난포자극 호르몬과 같은 원리로 이름만 보면 여성이에요. 하지만 역시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서는 또 이렇게 다른 이름, 남성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체 형성 호르몬은 일단 배란을 유도합니다. 황체라는 것이 결국은 난포에서 배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 난포가 황체가 되기 때문에 배란을 유도시키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성의 사이질 세포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각각의 여성,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은요, 임신 유지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신 조절, 그 다음에 임신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요, 일단 남성에서는 남성 호르몬 과다가 되겠죠. 그죠? 물론 또 여성에서도 여성 호르몬 과다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아까 이 프로게스테론은 많이 나올 경우 이제 불임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이 되었을 때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임신이 되었을 때 그걸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계속 높아버리면 이 여성의 몸이 내가 임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된 여성은 다음 월경이랄지 배란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배란이 안 일어나니 당연히 임신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피임약 중에 이 프로게스테론 성분의 그런 피임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조금 나와도 불임이래요. 그 이유는 이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해야 또 다음 월경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적다는 얘기는 늘어날 조짐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사이클을 못 돌리기 때문에 역시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뇌하체 뒤엽, 뇌하체 후엽 호르몬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뇌하체 압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호르몬 생산이 어디서 되냐? 뇌하체 뒤엽에서 되는 게 아니고 시상하부에서 됩니다. 우리 아까 뇌하체 압엽에서는 뇌하체 압엽 자체에서 생산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생산부터가 시상하부에서 돼요. 시상하부에 있는 뇌실곁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로 위핵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옥시토신이 이제 뇌실곁핵, 그 다음에 시각로 위핵에서 ADH, 항이뇨 호르몬이 각각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뇌하체 뒤엽은 무슨 역할을 하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다가 어떤 자극이 오면 그때서야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엽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자, 그 다음 조절은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떨 때 나오냐? 신경이 직접 뒤엽을 자극합니다. 신경계통 자극이 옵니다. 자, 그러면 찌릿해서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져서 내려와서 이제 저장됐던 그 호르몬들이 자극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에도 시상위액이랄지 뇌실결핵, 여기서 생산돼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장만 됐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여기서 다이렉트로 그대로 연결됐다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뇌하수체 뒤엽을 신경뇌하수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경계통에 가까워요. 이 후엽은요. 그에 반해서 압엽은 직접 자기가 만들잖아요. 자기가 샘처럼. 그러니까 샘뇌하수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조절적 기전 때문에 이 별칭까지도 다르다는 것. 이 두 가지 압엽과 뒤엽의 호르몬 조절 기전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뇌하수체 뒤엽 호르몬은요, 딱 이렇게 두 개입니다. 예,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옥시토신이 있고요. 예, 여기 항이뇨 호르몬 있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옥시토신은요, 예, 피튜이트린이라고도 불러요. 예, 사실 이 피튜이트린은요, 우리가 이 뇌하수체 자체를 피튜이트리 글랜드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피튜이트린이란 말은 피튜이트리 글랜드에서 나오는 단백질이다. 그런 물질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만큼 그럼 이 옥시토신이 정말 그 대표 물질이냐? 뭐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에 이것을 발견해낼 때 이게 뇌하수체 뒤엽에서 나오는구나, 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구나, 예, 그런 걸 처음 알게 되어서 붙여진 일단 이름입니다. 예, 어쨌든 옥시토신의 별칭으로 피투이트린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옥시토신은요, 결국 자궁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작용할까요? 예, 출산할 때겠죠. 그런데 이 출산할 때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출산 전에 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여기 과잉증에 따로 쓰진 않았지만, 이 시기가 안 맞게 나오면, 이렇게 자궁이 빨리 수축돼서 유산이 되거나 조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자궁 이완제를 맞거나 이제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유즙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어차피 이 자궁 수축이 출산 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결국은 유즙, 젖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즙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앞서 살펴봤던 뇌하수체 압엽의 젖분비 호르몬, 이 프롤락틴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 프롤락틴은 유즙을 생성하는 역할까지 해요. 유선을 자극해서 생성하기도 하고 배출도 같이 시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이 옥시토신은 배출하는 것만 도와줘요. 유선을 직접 자극한다기보다는 이 배출이 잘 되도록, 유즙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조금 나온다 그러면 자궁 수축이나 유즙 분비가 저하되겠죠.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항이뇨 호르몬은요, 안티 다이우레틱 호르몬, 이 다이우레틱이라는 게 이제 오줌을 싼다라는 뜻이거든요. 안티니까, 그죠? 예, 안티 다이우레틱, 항이뇨 호르몬, 즉 ADH라는 또 약어를 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요, 또 바소프레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바소라는 것은 이제 혈관이라는 뜻이고요. 프레신은 이제 프레스, 누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어느 정도 혈관을 수축하는 그런 기능도 있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메인 어떤 작용은요,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신장에서 집합관, 콩팥 집합관에서 다시 끌어당기는, 혈관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장 밖으로 요관을 통해서 나가야 될 그 액체가, 물이 그러니까 다시 혈액 중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오줌의 양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혈액의 삼투압이 낮아지겠죠. 삼투압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목말라 라는 갈증을 느낄 때, 이 오줌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갈 그 물을 다시 끌어당겨서 최대한 그 갈증을 억제시키고요. 갈증을 난다는 뜻은 한마디로 혈액이 짜진다라는 뜻이에요.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그런 이온들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싱겁게 하기 위해서 물을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나온다.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혈관 중에 물의 양이 많아지고 전체적인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즉 압력이 세지겠죠. 예, 고혈압이 유발됩니다. 예, 그에 반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이제 조금 나온다. 예, 항이뇨가 조금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오줌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예, 오줌 생성이 많이 돼요. 즉 재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걸 요붕증이라고 해요. 그럼 어때요? 물이 많이 나가니까 오줌이 많이 나와요. 물 양이 계속 오줌의 양이 많아지고 몸에서부터 배출되는 그런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예, 단순히 이런 오줌을 많이 싸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그만큼 또 물을 보충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물을 또 보충하게 되면 그만큼 삼투압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붕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호르몬의 기본적인 조절이랄지 이런 것들과 함께 뇌하수체 압엽과 뒤엽, 호르몬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